혹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딸, 아내, 그리고 어머니라는 여러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 역할들에 충실하다 보면 문득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지 희미해질 때가 찾아오곤 하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에도 이 울림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40 중반을 넘어 아이 하나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에 잊고 있던 시간을 되찾기 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릴 적 제 별명은 공주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 공주, 공주야 하고 저를 불러주셨죠. 그 호칭이 어린 마음에 어찌나 좋았던지 정말 제가 동화 속 공주라도 된 듯한 기분에 빠지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낯간지러운 별명이지만 단 한 번도 그 말이 싫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플로리스트셨습니다. 지금이야 흔한 직업이 되었지만 그 시절에는 꽤나 특별한 일을 하셨던 셈이죠. 어머니는 꽃을 다루는 분답게 무척 섬세하고 예민한 감성의 소유자셨습니다. 히스테릭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작은 감정의 결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모든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이셨죠. 그런 어머니의 영향이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조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고 늘 차분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려 노력했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저를 공주라 부르신 것도 저의 그런 조용한 태도가 기품 있다고 느끼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정말 공주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말투 하나, 걸음걸이 하나에도 신경을 썼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속으로 사귀며 미소 짓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게 세상을 대하는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환경이 만드는 거란다. 좋은 환경에 있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 가르침 덕분인지 제 주변에는 늘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 유명 병원 원장의 딸, 심지어 부모님이 연예인인 친구도 있었죠. 집에서는 공주 대접을 받았지만 학교에서는 제가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마다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누가 더 잘났는지 경쟁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통해 보이지 않는 기준을 배우며 나는 어디쯤일까를 가늠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도 조용하지만 뚜렷하게 저만의 색을 지키며 성장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의 대표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했던 것은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그 어떤 배경도 없이 맨몸으로 지금의 회사를 일구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스스로를 나는 흙수저도 아니었어. 쥘 흙조차 없었지. 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참 멋있게 들렸습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외모도 성격도 투박하고 거친 분이셨습니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사업가셨죠. 어머니와의 첫 만남도 그런 아버지의 성격이 드러나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선자리에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고 너무 무식해 보인다며 거절하려 하셨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가진 것은 없지만 이 두 손으로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겸손한 것도 좋지만 자기가 이룬 자리에 대해 자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리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자신의 성공을 감추기보다
그만큼 노력했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분이셨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진중함과 책임감, 그것이 제가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이유였고 제 마음 깊은 곳에 단단한 기둥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웃는 얼굴을 할 때 가장 예쁘다고 하셨습니다. 공주야, 우리 공주는 웃을 때가 제일 예뻐. 그 말 한마디는 저를 매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주로 불리며 그러나 속은 단단하게 채워가며 자랐습니다. 조용하고 예에 바르되 스스로를 낮추면서도 마음의 중심은 굳건히 지키는 사람. 아버지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자리가 주는 의미와 재력이 사람을 어떤 위치에 올려놓는지를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자리는 높아질수록 고개는 숙여야 한다. 그래야 오래가는 거야. 아버지는 늘 제게 사람 위에 서는 법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오만한 습관이 사람을 망친다는 것을 아버지는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강함이 아니라 생각이 단단하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강함 말입니다. 반면 어머니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고, 애한테 뭘 그렇게까지 시키려고 해요. 여자애가 꼭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하나요? 어머니는 제가 여자아이니 굳이 사회에 나가 힘든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여자의 행복이라고 믿으셨죠. 너는 그냥 꽃처럼 살면 돼. 어울리지도 않는 거 하지 말고 예쁘고 밝게만 살아. 어머니가 제게 가장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동안은 저 역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처럼 우아하게 꽃을 만지며 세상의 시끄러운 일과는 거리를 두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유학 보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어린애를 어떻게 혼자 외국에 보내요? 어머니의 눈물 앞에 아버지도 결국 뜻을 꺾으셨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만약 그때 유학을 갔더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해보곤 합니다.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섬세함,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현실 감각과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우아한 감성. 저는 어쩌면 그 두 분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배우며 자랐는지도 모릅니다. 두 분의 방식은 달랐지만 저를 세상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점은 같았으니까요. 그 사랑 덕분에 저는 학창시절 내내 큰 어려움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부가 쉽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학 문제집을 붙들고 펑펑 운 날도 있었고 영어 단어가 머릿속에서 뒤엉켜 혼란스러웠던 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주변 친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해외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내 최고의 명문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엄마 곁을 떠나 홀로 외국에서 생활할 자신이 없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코피를 쏟으면서도 문제를 풀었고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찬물로 세수를 하며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아버지는 두 손을 번쩍 들며 환호하셨고 어머니는 눈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대학이었지만 저는 부모님의 배경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시겠다는 외제차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부모님의 후광이 아니라 저의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로 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며 처음으로 제 손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들 때문에 상처받은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의 그 뿌듯함,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은 그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할 만큼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유통관리사, 서비스 매너 자격증부터 시작해 외국어 시험까지 닥치는 대로 도전했습니다. 공부하는 제 모습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제 손에는 무려 11개의 자격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저는 원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만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죠.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하고도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장학금을 주는 지방국립대를 선택했다는 그의 이야기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냈다는 단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진실된 그의 모습에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결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어머니는 그야말로 뒷목을 잡고 쓰러지실 듯 반대하셨습니다. 내가 제정신이니? 왜 그런 고생길을 자처하려는 거야? 여자는 무조건 자기보다 잘 사는 남자 만나야 편한 거야. 어머니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을 한번 만나보시더니 그의 사람됨을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나는 저 친구 마음에 든다. 가진 건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말 한마디에 신중함이 있어. 저런 사람이 드물지. 저 자리까지 제 힘으로 올라온 것만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저는 제 선택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 사람이랑 함께라면 빚이 있든 뭐가 있든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어머니는 긴 침묵으로 반대를 거두셨고 아버지는 제게 지참금을 마련해 주시며 남편의 새 출발을 도우셨습니다. 그 돈으로 시댁의 빚을 모두 정리하고 저희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남편은 늘 성실하게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경력을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을 때도 남편은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묵묵히 가장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부족했지만 따뜻하고 단단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친정에만 가면 주눅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앞에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편식이 심했던 남편에게 어머니는 무심코 쏘아붙이곤 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그 나이에 편식은 무슨. 자네 어머니는 뭘 먹여서 키우신 겐가. 악에 없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남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앞에만 서면 숨이 막혀. 이러다 내가 정신병이 올 것 같아. 남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친정의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친정의 잔소리에서 벗어나자 남편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40여 년간 친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왔는지를요.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정서적 안정, 말없이 채워지던 수많은 빈틈들. 저는 그것들을 모두 제 힘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넌지시 물으셨습니다. 요즘 친정에서 생활비 얼마나 받니? 제가 친정과 교류를 끊었다고 답하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도 참 멍청하네. 여자는 여우처럼 친정에서 받을 건 다 받아내면서 살아야지. 그걸 다 끊어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저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어리석은 지두로 평가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은 회사에서 번번이 승진에 실패하며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으며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내 아버지 쓰러지셨다. 당장 병원으로 와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강인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최근 회사의 핵심 임원이 퇴사하면서 모든 업무가 아버지께 몰렸고 그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시다 결국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친정의 발길을 끊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저토록 외롭게 홀로 버티지는 않으셨을 텐데 후회와 죄책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골든타임을 놓쳐 심각한 후유증을 얻게 되셨습니다. 회사 역시 아버지가 빠지자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평생 회사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어머니와 저 둘이서 회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해서요. 남편은 그날부터 자신의 퇴근 후 시간을 모두 아버지의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회계, 영업, 법무팀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일을 처리했습니다. 직원들조차 그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회복하실 때까지 무려 2년 동안 그림자처럼 회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이 회사의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 가족을 지켜준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된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를 발판 삼아 더 큰 야망을 품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책상 서랍에서 이중장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낯선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주요 거래처 사장 자녀의 학교 시험지를 불법으로 유출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계약을 따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을 때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회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눈감고 제 가정을 지킬 것인가. 결심이 서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뒤였습니다. 회사 지분 대부분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았고 저를 빈손으로 쫓아낼 계획이었죠.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영상 증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시험지 유출, 업무방해, 횡령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찾아와 아들을 살려내라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욕심이 모든 것을 망친 겁니다. 재판 끝에 남편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서 딱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너희 집안 돈이면 얼마든지 나를 빼낼 수 있잖아.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우리 이혼했잖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허무했습니다. 지난 몇 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결혼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거야. 예전에는 그 말이 야박하게 들렸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사람은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생각의 결도, 감정의 쓰임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 몇 년의 결혼 생활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지금 다시 일을 하며 제 삶을 단단하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이제 제 인생의 무게중심은 오직 저와 제 아이 둘뿐입니다. 과거는 뒤로 하고 저는 오늘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더 나은 사랑도, 더 나은 미래도 제게 다시 찾아오리라는 것을요. 제 이야기를 혹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딸, 아내, 그리고 어머니라는 여러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 역할들에 충실하다 보면 문득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지 희미해질 때가 찾아오곤 하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에도 이 울림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40 중반을 넘어 아이 하나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에 잊고 있던 시간을 되찾기 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릴 적 제 별명은 공주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 공주, 공주야 하고 저를 불러주셨죠. 그 호칭이 어린 마음에 어찌나 좋았던지 정말 제가 동화 속 공주라도 된 듯한 기분에 빠지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낯간지러운 별명이지만 단 한 번도 그 말이 싫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플로리스트셨습니다. 지금이야 흔한 직업이 되었지만 그 시절에는 꽤나 특별한 일을 하셨던 셈이죠. 어머니는 꽃을 다루는 분답게 무척 섬세하고 예민한 감성의 소유자셨습니다. 히스테릭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작은 감정의 결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모든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이셨죠. 그런 어머니의 영향이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조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고 늘 차분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려 노력했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저를 공주라 부르신 것도 저의 그런 조용한 태도가 기품 있다고 느끼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정말 공주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말투 하나, 걸음걸이 하나에도 신경을 썼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속으로 사귀며 미소 짓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게 세상을 대하는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환경이 만드는 거란다.
좋은 환경에 있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 가르침 덕분인지 제 주변에는 늘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 유명 병원 원장의 딸, 심지어 부모님이 연예인인 친구도 있었죠. 집에서는 공주 대접을 받았지만 학교에서는 제가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마다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누가 더 잘났는지 경쟁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통해 보이지 않는 기준을 배우며 나는 어디쯤일까를 가늠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도 조용하지만 뚜렷하게 저만의 색을 지키며 성장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의 대표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했던 것은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그 어떤 배경도 없이 맨몸으로 지금의 회사를 일구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스스로를 나는 흙수저도 아니었어. 쥘 흙조차 없었지. 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참 멋있게 들렸습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외모도 성격도 투박하고 거친 분이셨습니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사업가셨죠. 어머니와의 첫 만남도 그런 아버지의 성격이 드러나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선자리에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고 너무 무식해 보인다며 거절하려 하셨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가진 것은 없지만 이 두 손으로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겸손한 것도 좋지만 자기가 이룬 자리에 대해 자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리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자신의 성공을 감추기보다 그만큼 노력했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분이셨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진중함과 책임감, 그것이 제가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이유였고 제 마음 깊은 곳에 단단한 기둥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웃는 얼굴을 할 때 가장 예쁘다고 하셨습니다. 공주야, 우리 공주는 웃을 때가 제일 예뻐. 그 말 한마디는 저를 매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주로 불리며 그러나 속은 단단하게 채워가며 자랐습니다. 조용하고 예에 바르되 스스로를 낮추면서도 마음의 중심은 굳건히 지키는 사람. 아버지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자리가 주는 의미와 재력이 사람을 어떤 위치에 올려놓는지를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자리는 높아질수록 고개는 숙여야 한다. 그래야 오래가는 거야. 아버지는 늘 제게 사람 위에 서는 법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오만한 습관이 사람을 망친다는 것을 아버지는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강함이 아니라 생각이 단단하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강함 말입니다. 반면 어머니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고, 애한테 뭘 그렇게까지 시키려고 해요? 여자애가 꼭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하나요? 어머니는 제가 여자아이니 굳이 사회에 나가 힘든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여자의 행복이라고 믿으셨죠. 너는 그냥 꽃처럼 살면 돼. 어울리지도 않는 거 하지 말고 예쁘고 밝게만 살아. 어머니가 제게 가장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동안은 저 역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처럼 우아하게 꽃을 만지며 세상의 시끄러운 일과는 거리를 두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유학 보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어린애를 어떻게 혼자 외국에 보내요? 어머니의 눈물 앞에 아버지도 결국 뜻을 꺾으셨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만약 그때 유학을 갔더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해보곤 합니다.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섬세함,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현실 감각과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우아한 감성. 저는 어쩌면 그 두 분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배우며 자랐는지도 모릅니다. 두 분의 방식은 달랐지만 저를 세상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점은 같았으니까요. 그 사랑 덕분에 저는 학창시절 내내 큰 어려움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부가 쉽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학 문제집을 붙들고 펑펑 운 날도 있었고 영어 단어가 머릿속에서 뒤엉켜 혼란스러웠던 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주변 친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해외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내 최고의 명문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엄마 곁을 떠나 홀로 외국에서 생활할 자신이 없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코피를 쏟으면서도 문제를 풀었고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찬물로 세수를 하며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아버지는 두 손을 번쩍 들며 환호하셨고 어머니는 눈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대학이었지만 저는 부모님의 배경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시겠다는 외제차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부모님의 후광이 아니라 저의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로 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며 처음으로 제 손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들 때문에 상처받은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의 그 뿌듯함,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은 그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할 만큼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유통관리사, 서비스 매너 자격증부터 시작해 외국어 시험까지 닥치는 대로 도전했습니다. 공부하는 제 모습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제 손에는 무려 11개의 자격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저는 원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만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죠.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하고도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장학금을 주는 지방국립대를 선택했다는 그의 이야기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냈다는 단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진실된 그의 모습에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결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어머니는 그야말로 뒷목을 잡고 쓰러지실 듯 반대하셨습니다. 내가 제정신이니? 왜 그런 고생길을 자처하려는 거야? 여자는 무조건 자기보다 잘 사는 남자 만나야 편한 거야. 어머니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을 한번 만나보시더니 그의 사람됨을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나는 저 친구 마음에 든다. 가진 건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말 한마디에 신중함이 있어. 저런 사람이 드물지. 저 자리까지 제 힘으로 올라온 것만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저는 제 선택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 사람이랑 함께라면 빚이 있든 뭐가 있든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어머니는 긴 침묵으로 반대를 거두셨고 아버지는 제게 지참금을 마련해 주시며 남편의 새 출발을 도우셨습니다. 그 돈으로 시댁의 빚을 모두 정리하고 저희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남편은 늘 성실하게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경력을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을 때도 남편은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묵묵히 가장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부족했지만 따뜻하고 단단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친정에만 가면 주눅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앞에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편식이 심했던 남편에게 어머니는 무심코 쏘아붙이곤 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그 나이에 편식은 무슨. 자네 어머니는 뭘 먹여서 키우신 겐가. 악에 없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남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앞에만 서면 숨이 막혀. 이러다 내가 정신병이 올 것 같아 남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친정의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친정의 잔소리에서 벗어나자 남편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40여 년간 친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왔는지를요.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정서적 안정, 말없이 채워지던 수많은 빈틈들. 저는 그것들을 모두 제 힘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넌지시 물으셨습니다. 요즘 친정에서 생활비 얼마나 받니? 제가 친정과 교류를 끊었다고 답하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도 참 멍청하네. 여자는 여우처럼 친정에서 받을 건 다 받아내면서 살아야지. 그걸 다 끊어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저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어리석은 지두로 평가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은 회사에서 번번이 승진에 실패하며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으며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내 아버지 쓰러지셨다. 당장 병원으로 와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강인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최근 회사의 핵심 임원이 퇴사하면서 모든 업무가 아버지께 몰렸고 그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시다 결국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친정의 발길을 끊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저토록 외롭게 홀로 버티지는 않으셨을 텐데 후회와 죄책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골든타임을 놓쳐 심각한 후유증을 얻게 되셨습니다. 회사 역시 아버지가 빠지자 모든 것이 멈춰 섰습니다. 평생 회사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어머니와 저 둘이서 회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해서요.
남편은 그날부터 자신의 퇴근 후 시간을 모두 아버지의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회계, 영업, 법무팀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일을 처리했습니다. 직원들조차 그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회복하실 때까지 무려 2년 동안 그림자처럼 회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이 회사의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 가족을 지켜준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된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를 발판 삼아 더 큰 야망을 품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책상 서랍에서 이중장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낯선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주요 거래처 사장 자녀의 학교 시험지를 불법으로 유출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계약을 따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을 때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회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눈감고 제 가정을 지킬 것인가. 결심이 서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뒤였습니다. 회사 지분 대부분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았고 저를 빈손으로 쫓아낼 계획이었죠.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영상 증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시험지 유출, 업무방해, 횡령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찾아와 아들을 살려내라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욕심이 모든 것을 망친 겁니다. 재판 끝에 남편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서 딱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너희 집안 돈이면 얼마든지 나를 빼낼 수 있잖아.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우리 이혼했잖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허무했습니다. 지난 몇 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결혼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거야. 예전에는 그 말이 야박하게 들렸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사람은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생각의 결도, 감정의 쓰임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 몇 년의 결혼 생활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지금 다시 일을 하며 제 삶을 단단하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이제 제 인생의 무게중심은 오직 저와 제 아이 둘뿐입니다. 과거는 뒤로 하고 저는 오늘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더 나은 사랑도, 더 나은 미래도 제게 다시 찾아오리라는 것을요. 제 이야기를 혹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딸, 아내, 그리고 어머니라는 여러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 역할들에 충실하다 보면
문득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지 희미해질 때가 찾아오곤 하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에도 이 울림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40 중반을 넘어 아이 하나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에 잊고 있던 시간을 되찾기 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릴 적 제 별명은 공주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 공주, 공주야 하고 저를 불러주셨죠. 그 호칭이 어린 마음에 어찌나 좋았던지 정말 제가 동화 속 공주라도 된 듯한 기분에 빠지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낯간지러운 별명이지만 단 한 번도 그 말이 싫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플로리스트셨습니다. 지금이야 흔한 직업이 되었지만 그 시절에는 꽤나 특별한 일을 하셨던 셈이죠. 어머니는 꽃을 다루는 분답게 무척 섬세하고 예민한 감성의 소유자셨습니다. 히스테릭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작은 감정의 결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모든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이셨죠. 그런 어머니의 영향이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조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고 늘 차분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려 노력했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저를 공주라 부르신 것도 저의 그런 조용한 태도가 기품 있다고 느끼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정말 공주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말투 하나, 걸음걸이 하나에도 신경을 썼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속으로 사귀며 미소 짓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게 세상을 대하는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환경이 만드는 거란다. 좋은 환경에 있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 가르침 덕분인지 제 주변에는 늘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 유명 병원 원장의 딸, 심지어 부모님이 연예인인 친구도 있었죠. 집에서는 공주 대접을 받았지만 학교에서는 제가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마다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누가 더 잘났는지 경쟁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통해 보이지 않는 기준을 배우며 나는 어디쯤일까를 가늠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도 조용하지만 뚜렷하게 저만의 색을 지키며 성장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의 대표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했던 것은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그 어떤 배경도 없이 맨몸으로 지금의 회사를 일구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스스로를 나는 흙수저도 아니었어. 쥘 흙조차 없었지. 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참 멋있게 들렸습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외모도 성격도 투박하고 거친 분이셨습니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사업가셨죠. 어머니와의 첫 만남도 그런 아버지의 성격이 드러나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선자리에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고 너무 무식해 보인다며 거절하려 하셨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가진 것은 없지만 이 두 손으로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겸손한 것도 좋지만 자기가 이룬 자리에 대해 자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리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자신의 성공을 감추기보다 그만큼 노력했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분이셨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진중함과 책임감, 그것이 제가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이유였고
제 마음 깊은 곳에 단단한 기둥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웃는 얼굴을 할 때 가장 예쁘다고 하셨습니다. 공주야, 우리 공주는 웃을 때가 제일 예뻐. 그 말 한마디는 저를 매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주로 불리며 그러나 속은 단단하게 채워가며 자랐습니다. 조용하고 예에 바르되 스스로를 낮추면서도 마음의 중심은 굳건히 지키는 사람. 아버지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자리가 주는 의미와 재력이 사람을 어떤 위치에 올려놓는지를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자리는 높아질수록 고개는 숙여야 한다. 그래야 오래가는 거야. 아버지는 늘 제게 사람 위에 서는 법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오만한 습관이 사람을 망친다는 것을 아버지는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강함이 아니라 생각이 단단하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강함 말입니다. 반면 어머니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고, 애한테 뭘 그렇게까지 시키려고 해요. 여자애가 꼭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하나요? 어머니는 제가 여자아이니 굳이 사회에 나가 힘든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여자의 행복이라고 믿으셨죠. 너는 그냥 꽃처럼 살면 돼. 어울리지도 않는 거 하지 말고 예쁘고 밝게만 살아. 어머니가 제게 가장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동안은 저 역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처럼 우아하게 꽃을 만지며 세상의 시끄러운 일과는 거리를 두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유학 보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어린애를 어떻게 혼자 외국에 보내요? 어머니의 눈물 앞에 아버지도 결국 뜻을 꺾으셨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만약 그때 유학을 갔더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해보곤 합니다.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섬세함,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현실 감각과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우아한 감성. 저는 어쩌면 그 두 분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배우며 자랐는지도 모릅니다. 두 분의 방식은 달랐지만 저를 세상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점은 같았으니까요. 그 사랑 덕분에 저는 학창시절 내내 큰 어려움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부가 쉽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학 문제집을 붙들고 펑펑 운 날도 있었고 영어 단어가 머릿속에서 뒤엉켜 혼란스러웠던 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주변 친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해외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내 최고의 명문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엄마 곁을 떠나 홀로 외국에서 생활할 자신이 없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코피를 쏟으면서도 문제를 풀었고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찬물로 세수를 하며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아버지는 두 손을 번쩍 들며 환호하셨고 어머니는 눈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대학이었지만 저는 부모님의 배경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시겠다는 외제차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부모님의 후광이 아니라 저의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로 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며 처음으로 제 손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들 때문에 상처받은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의 그 뿌듯함,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은 그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할 만큼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유통관리사, 서비스 매너 자격증부터 시작해 외국어 시험까지 닥치는 대로 도전했습니다. 공부하는 제 모습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제 손에는 무려 11개의 자격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저는 원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만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죠.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하고도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장학금을 주는 지방국립대를 선택했다는 그의 이야기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냈다는 단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진실된 그의 모습에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결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어머니는 그야말로 뒷목을 잡고 쓰러지실 듯 반대하셨습니다. 내가 제정신이니? 왜 그런 고생길을 자처하려는 거야? 여자는 무조건 자기보다 잘 사는 남자 만나야 편한 거야. 어머니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을 한번 만나보시더니 그의 사람됨을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나는 저 친구 마음에 든다. 가진 건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말 한마디에 신중함이 있어. 저런 사람이 드물지. 저 자리까지 제 힘으로 올라온 것만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저는 제 선택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 사람이랑 함께라면 빚이 있든 뭐가 있든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어머니는 긴 침묵으로 반대를 거두셨고 아버지는 제게 지참금을 마련해 주시며 남편의 새 출발을 도우셨습니다. 그 돈으로 시댁의 빚을 모두 정리하고 저희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남편은 늘 성실하게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경력을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을 때도 남편은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묵묵히 가장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부족했지만 따뜻하고 단단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친정에만 가면 주눅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앞에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편식이 심했던 남편에게 어머니는 무심코 쏘아붙이곤 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그 나이에 편식은 무슨. 자네 어머니는 뭘 먹여서 키우신 겐가. 악에 없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남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앞에만 서면 숨이 막혀. 이러다 내가 정신병이 올 것 같아 남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친정의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친정의 잔소리에서 벗어나자 남편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40여 년간 친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왔는지를요.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정서적 안정,
말없이 채워지던 수많은 빈틈들. 저는 그것들을 모두 제 힘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